조건 어떠세요? 중국은 훔쳐가고 미국은 협박한다. 이걸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댓글로 보니까 건달하고 양아치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달하고 양아치 사이에서 안 맞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로벌로 봤을 때는 테슬라만큼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칩스법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요. 뭐 중국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줄게 대신에 기술 다 토해내. 지금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신 이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타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70년대는 미국의 시대였어요.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 비싸서 일반 기업들이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정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줬죠. 그때 당시는 이제 약간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개발 시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국방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된 거고, 이제 70년대는 미국의 시대였고, 이게 이제 미국이 자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80년대는 일본으로 반도체가 다 가버렸어요. 이제 그때 미국이 한번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혀들은 거죠. 이제 일본을 힘으로 눌러서 그냥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불평등 조약, 어떻게 보면 반도체판의 뭐 강화도 조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고, 엔화의 가치를 막 2배로 막 부풀려 버려가지고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게 된 거고, 그때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어떤 기술을 가져오게 됐어요. 대만은 이제 파운드리라는 시스템 반도체 쪽, 우리는 예전에는 비메모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을 이제 대만이 가져가게 됐고, 우리나라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를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뭐 그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난 20년, 30년 동안은 글로벌 밸류 체인, 세계는 평평하다, 세계는 하나다. 서로 이렇게 이제 동구권의 사람들이 어떤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발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제 거기서 키워졌더니 이제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하는 놈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이었고, 중국은 제조업 세계 공장이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잖아요. 제조업을 하다 보면 결국 반도체에서 부가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는 모든 반도체 기술을 다시 다 가져와야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뭐 설계나 원천 기술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조가 아시아에 와버린 거예요. 그게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 들어와.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는 건데, 보조금 줄게. 대신에 기술 다 토해내. 지금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보조금 줘서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디테일한 조항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와, 이거 기술 빼서 그냥 자국 기업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이거를 또 잘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와 정치와 외교가 필요하죠. 참고로 제가 로비하자 그러면 막 오해하시는데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자금도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다 하잖아요. 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기술들이 암묵지예요. 양념의 어떤 비법 소스, 맛집의 비법 소스도 보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인데,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되면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전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저는 이제 뭐 1세대, 2세대 반도체 엔지니어들하고 예전에 이제 기자 시절에 취재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기술 배워올 때 이야기 막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마이크론이나 일본에 이제 그 돈을 엄청나게 주고 연수를 받은 거죠. 기술 연수를. 그런데 뭐 종이 하나도 못 적어오게 하고요. 그거를 외워가지고요.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발걸음으로 해가지고 재해가지고 그걸 다 빼곡히 기숙사 들어와서 노트로 다 빼곡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기술을 흡수했고, 그리고 그 정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일본 엔지니어들 진짜 비행기로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 몰래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네, 그렇게 하니까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반도체 팹에 수시로 들어와서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드나들다 보면, 그리고 그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인텔 출신의 공무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걸 누가 보장해 주나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 칩스법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요, 뭐 중국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 그 미국 칩스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한 4개 정도가 돼요.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만의 TSMC하고 UMC예요. 그런데 TSMC의 중국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UMC는 14나노 이하의 그 첨단 공정을 못하는 레거시 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규제에서 크게 이렇게 뭐 많이 엮이는 게 없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시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 팹이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한데 우시에 있는 공장이 디램 생산의 43%, 그리고 인텔에서 솔리다임을 인수했죠. 정말 이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텔이 잘 떠넘기고 갔죠. 네. 이게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생산의 30% 비중을 차지해요.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못 한다라는 건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일단은 D램은 EUV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시에 EUV를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이 팹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캐파 증설을 5% 이상 못하게 했죠. 그럼 이것도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일단은 1년 유예 해줬는데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 1년 유예 받은 거 잘했다, 막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지나가 보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유예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쟤들은 저렇게 잘 스무스하게 잘 빠져나가지? 적어도 1년 전에는 기뜸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도체 에치슨 라인에 우리나라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섬뜩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비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빗 그로스라고 하는데, 빗 그로스 기준이 아닌 거는 천만다행이긴 해요. 근데 웨이퍼 투입 기준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웨이퍼 한 장에서 칩을 200개 만들다가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300개를 뽑아내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웨이퍼 투입만 늘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그 모순적인 게 있어요. 첨단 장비를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어요? 뭔가 사탕 하나 줬다가 뺏는 느낌? 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죠. 네, 10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빠져나오라는 것 같아요. 뾰족한 답은 없죠. 네, 뾰족한 답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디지털로 생각하면 안 돼요. 0하고 1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교는 그 사이에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와 정치의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끌다 보면 뭐 바이든 정부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공화당 정부가 바뀌면 또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산업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일본이요, 정말 잘해요. 이번에 그 IRA 법에서 일본 내에서 생산된 2차 전지 소재도 IRA 그 수에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게 외교의 힘이에요. 일본은 그 미국하고 전쟁에서 진 나라잖아요. 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A급 전범이에요.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났거든요. 경정사업을 했어요. 막 경정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는 거를 워싱턴 정가에 딱 세워놓고 뭐 연간 6천억씩 벌어요. 6천억씩.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의 싱크테크 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 자금을 다 뿌려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뭐 이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지한파, 친한파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사카와 재단에 연구자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에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우리가 막 뭔가 이게 안 되냐. 왜냐면 그만큼 어떤 미국 정치인들하고의 어떤 스킨십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로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로비라는 게 뭐 정부가 하는 건 좀 이제 그렇잖아요. 민간의 역할이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유대인 단체더라고요. 일단은 미국 내에서 우리한테 우호적인 세력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을 할 수 없으면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역학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요. 뭐 이게 뭐 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는데요. 단극 외교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어떤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외교는 굉장히 잘해요. 지금도 우리는 미국 단극 체제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진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패권에 갈라지니까 여기서 또 굉장히 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쫄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일단은 과거 사이클보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알려면 저 진짜 뭐 남동공단에 택시 타고 가서요. 그 지도 보면서 막 가면 막 회사에서 현수막 걸어주고 그랬어요. 기자 왔다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뭐 여의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텔레방에서 다 돌죠. 네, 다 돌립니다. 그리고 뭐 진짜 NDR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정리해서 다 돌고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옛날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는 어떤 정보들이 어떤 특정 어떤 기업들이 지고 있었죠. 어떤 유통 쪽이나 뭐 공급업체나 이런.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마이크론 뭐 153일 지금 재고가 남았고 하이닉스가 얼마나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속도가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 6개월, 2년간에 걸쳐서 진행돼야 되는 사이클들이 요즘에는 6개월, 뭐 9개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왜 그러면 역대급 재고가 나왔냐? 그러면 작년에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재작년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차량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죠. 처음에 차량용 MCU가 쇼티지가 났고 이게 또 어떤 도민도처럼 문제가 됐죠.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가 부족해졌고 PMIC가 부족해졌고 이게 자꾸 팹들이 부족해지니까 쇼티지가 뭔가 상시화된 거죠.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왔냐요? 안전재고라는 말이 나왔죠. 재고에 안전재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재고가 최소화되는 게 어떤 제조업의 최고의 미덕이었죠. Just in time. 그런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반도체 재고라는 거는 공급업체 재고만 체크하면 되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야, 니네 공장에 얼마나 재고 있어? 우리 한 2주, 3주치 있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 업체들, 수요 업체들 입장에서 PC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은 특히나 뭐 애플 같은 애들 말고 중국에 있는 어떤 산짜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마진율이 뭐 2%, 3% 이래요. 그런데 재고 잘못 지고 있다가 얘들 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고를 많이 안 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재고라는 그 어떤 컨셉 때문에 재고를 생각보다 많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통에서 또 이렇게 이제 유통에서 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또 재미를 보시는 분들,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재고를 많이 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메모리 쪽도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재고를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전직하가 꺾인 거죠. 뭐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급격히 빨라진 금리 인상 사이클 때문이죠. 작년 초에 연준의 점도표가 몇 프로였습니까? 0.75%였거든요. 중립금리. 근데 연말에 5.1%였잖아요. 경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꺾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던져요? 유통업체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던집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막 재고를 던지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은 이걸 좀 인지를 못했어요.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어떤 재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게 훅 쌓이는 거죠. 왜냐면 유통 재고 소진돼야 되죠. 그리고 수요 업체들이 자기들이 재고를 지고 있으니까 주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계속 생산해야 돼요. 라인 끄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생산하는데 안 나가니까 쌓이죠. 그래서 역대급 재고가 쌓인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또 역대급으로 또 재고 소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과거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2013년 모바일 사이클이 일어날 때하고 2016년 어떤 서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꺾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들겨 맞았죠. 그냥 재고 그냥 털릴 때까지 두들겨 맞고 있었죠. 지금은 수요가 이렇게 꺾이니까 공급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캐펙스 투자 축소까지는 예전에도 있던 일인데 웨이퍼 투입 감소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웨이퍼 투입을 감소했어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죠. 원래 웨이퍼 투입 감소를 20%로 목표로 했다가 25%까지 5%포인트 늘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웨이퍼 투입 감소를 줄이고 있죠. 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끈다라는 건요, 이거는 없던 일이에요. 그만큼 재고 소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트렌드 포스가 3Q부터 지금 쇼티지가 날 것 같다. 지금 수요가 안 좋은 것도 맞는데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되면 쇼티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이클을 재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반도체 분석한 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30년 동안 딱 사이클을 보면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적자가 난 적이 딱 2번 있어요. 2분기 연속 적자가 난 게 2001년도 하고요. 2008년도. 2001년도는 닷컴 버블 이후 꺾이고 나서 거고 2008년도는 금융위기 때죠. 2001년 10월이 삼성전자 주가 최저가였어요. 그때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 해 4월까지 3배 올랐어요. 60조까지 갔거든요. 메모리가 그만큼 세게 반등하는 거죠. 이제 뭐 리먼 사태 때도 엄청나게 V자 반등했고, 그래서 이번에 막 삼성 적자 난다고 했을 때 막 그 큰 손들이 막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먹어본 거죠. 이번에도 꼭 그럴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 수요에서 뭔가 이 그 수요의 급전직하의 원인은 스마트폰이거든요. 원래 중국이 연간 생산하는 스마트폰 양이 한 9억 대 돼요. 근데 작년에 락다운 때문에 6억 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반도체가 이렇게 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6억 대 만드는 게 고착화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 갤럭시 S 시리즈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3년, 4년 써도 쓰죠. 네. 근데 샤오미, 오포, 비보 저가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덜너덜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그거 바꾸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이 들어와야지 생산을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예요. 그래서 미리 생산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라는 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기초 경기 원자재가 원래 원유잖아요. 그게 2013년에 원유보다 반도체가 더 기초 경기 원자재화 돼버렸어요.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에 원유의 수입액을 넘어선 게 반도체가 2013년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 계속 원유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고,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메모리 업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 업황이 돌아서진 않았죠. 그럼 우리나라 업황이 돌아서기 전에 뭐부터 돌아섭니까? 반도체부터 돌아서고,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서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지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모든 게 AI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어떤 뷰를 좀 바꾼 게 있는데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어떤 혁신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포노 사피엔스, 우리 뭐 최재분 교수님 책도 쓰셨는데, 아침에 내가 지갑 놔두고 갔어. 그냥 갑니다. 그죠? 네. 차키 놔두고 갔어요. 그냥 갑니다. 휴대폰 놔두고 갔어요. 어떻게 올라가야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도 못하고, 뭐 수다도 못 들고, 금융거래도 못하고. 자,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죠. 스마트폰이. 그런 시대인데, 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향후 10년의 저는 변화는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동차의 변화다, 이제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빌리티 혁명의 속도는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나고요. AI의 지도 속도가 너무 빨라요. 특히나 GPT 기반으로. 챗 GPT의 이 쇼크가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의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에 편승하는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또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면요, 과거 스마트폰 시절에 노키아, 모토로라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성공한다 그러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이 어디 쪽에 설 거냐? 삼성이 그러면 항상 잘하는 게 뭐였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삼성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영역이었어요. 그죠? 그럼 OS를 못하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해야 돼요. 그게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AP가 있었고,
LG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썼죠. AP 개발을 포기해버리고, 그죠? 스냅드래곤을 쓰고 하니까 이 OS 업체하고 AP 업체는 딱 붙어서 서로 너 뭐 필요하니? 딱딱 서로 이제 눈빛만 주면 탁탁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디바이스가 좋게 나와요. 그럼 갤럭시는 쓸만한데 왜 옵티머스는 그 모양이었냐? OS하고 이게 딱딱 이게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 다 하면 좋죠. 그래서 애플이 매끈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어쨌든 OS가 이게 최적화할 수 없죠. 여러 디바이스 업체들한테 줘야 되고 여러 AP 업체들하고 뭔가 이거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해도 90%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어떤 AI 시대나 자율주행차 시대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새로운 OS가 나오겠죠. 우리 뭐 어떤 지금 AI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OS가 나올 텐데, 그 OS에 맞게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려면 지금은 AI 반도체를 해야 돼요. AI 반도체. AI 반도체를 하려면 메모리만 잘해서 안 돼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를 같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AI는요,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반도체예요. 기존의 반도체는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죠. CPU가 있고, 뭐 GPU가 있고, 프로세서들이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토리지, HDD나 SS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얘가 항상 프로세서 속도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불러오는 속도가. 그래서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D램이죠. 자, 프로세서, D램, 낸드 플래시, 딱 요게 수직 구조가 되는 게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인데, 사람의 뇌는 어떻습니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거나 하나가 돼버리는 게 제일 좋죠.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가 되는까지 기술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하나의 패키징으로, 원 패키징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종 집적 반도체라는 어떤 기술이 뜨는 게 결국 이 AI의 어떤 진화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수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GPU, 차량용 GPU 수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암바렐라 5나노짜리 칩 수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지금 14나노 칩, FSD 칩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7나노, 5나노를 또 테슬라 칩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TSMC가 굉장히 이쪽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테슬라 FSD 칩 수주 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 삼성이 이야기했어요. 2027년까지 자기네 파운드리 매출 중에서 절반 이상을 비모바일로 하겠다. 비모바일이 뭐겠어요? 결국 자율주행차 쪽이거든요.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대규모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제네시스 G90이 레벨 3잖아요. 이게 2025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면 레벨 2하고 레벨 3는요,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만큼 커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레벨 3용 반도체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중국의 전략은 뚜렷하죠. 일단은 맷집으로 버티겠다. 네. 중국이 잘하는 게 잘 맞아요. 네. 잘 맞으면서 잘 버텨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면 얘들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때리죠. 중국은 계속 버팁니다. 맞으면서 버티죠. 그러면 시진핑은 사실상 독재잖아요. 시진핑의 임기가 없는데, 미국은 또 바이든 영감님이 굉장히 노련하지만, 네. 또 뭐 나중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섣불리 이게, 물론 이제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줄을 서는 건 맞는데요, 중국 쪽에도 계속 시그널을 줘야 돼요. 우리가 니네하고 적으로 우리는 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 홍콩까지 치면 60%가 중국 매출 비중인데, 이거를 중국하고 등진다라는 거는 그것도 굉장한 리스크죠. 최대한 박쥐처럼 왔다 갔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속도가 굉장히 지연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통신 장비 한번 볼까요? 2G, 3G, 4G까지는 중국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가 갑자기 5G가 툭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2G 잘하던 애가 3G도 잘하고 4G도 잘하고, 4G 잘하는 애가 5G 잘하는데, 화웨이는 4G 때까지 그냥 그랬는데 5G부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서 중국이 글로벌 또 연구소들을 너무 많이 해킹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중국이 필요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인력들 데려와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뽑아가죠. 최우선 타깃은 대만이죠. 네. 어쨌든 말도 통하고, 일단 대만의 고급 반도체 인력들은 상당수가 중국 쪽 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가 있어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은요, 진짜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중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임원회의를 한국어로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요, 꽤 우리나라에서 이름 나 있는 1세대 엔지니어들이 꽤 가 계세요. 네.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잘리면 먹고 살아야지. 그거는 국가에서 뭔가 이 퇴직자에 대한 관리나 예우를 해줬어야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에서 어떤 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올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도 지원을 했는데, 소재 부품 장비를 같이 서플라이 체인을 같이 해서 대중소 협력을 이끌어냈거든요. 그게 성공을 했는데, 아베 정부 때 똑같이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어떤 기술의 뎁스가 그때하고 지금 완전 달라요. 지금은 단일 국가, 단일 기업이 뭔가 기술의 어떤 진보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레거시 공정을 제외한 첨단 공정에서는 중국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이제 혼자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미국 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냐? 원천 기술은 미국한테 있고, 네, 장비가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맞아버리면 중국처럼 우리는 정말 큰일 나죠. 이건 어떠세요? 중국은 훔쳐가고 미국은 협박한다. 이걸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댓글로 보니까 건달하고 양아치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달하고 양아치 사이에서 안 맞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를 하나 쥐고 있어야겠죠. 우리도 나름의 결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양쪽 다 맞습니다. 건달이 양아치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사드 사태에서 겪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레이더 배치했는데 우리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하는 쪽은 거의 70%의 비중이 미국 쪽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장비의 50%는 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탑 장비 업체를 나래별 줄을 세워보면 세계 1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거든요. 이게 미국 회사고, 2등이 ASML 네덜란드, 3, 4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램리서치하고 KLA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램리서치, KLA 다 미국 회사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텔이라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 회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어드반테스트 뭐 이런 회사들이 거의 뭐 탑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미국하고 일본, 네덜란드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제조는 대한민국, 메모리가 거의 70%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은 거의 대만이 뭐 6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본, 소부장이라고 하죠. 아베 소부장 사태가 왜 벌어졌냐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장비는 물론 미국 쪽이 많지만, 소재 부품 쪽은 일본이 잘해요. 왜냐면, 요게 어떤 기초과학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모노츠꾸리라고 해서 굉장히 장인정신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막 20년, 30년 연구하는 걸 장려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잘라버리죠. 네. 그래서 일본은 진득하게 자기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소재 산업하고 딱 맞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를 또 너무 과소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지고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도 지고 있죠. 2차 전지도 지고 있죠. 바이오도 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지렛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네.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그냥 뭐 좀 내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좀 지렛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뭐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든 거,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딱 서서 이거 뭐 이쪽 아니면 저쪽 선택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망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하반기 지금 쇼티지 이야기를 하는 시장 조사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반도체는 1, 2% 쇼티지가 나면요, 가격이 10%, 20% 움직여요. 5% 쇼티지가 나면 50%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1%, 2% 공급 과잉이 되면 그만큼 또 빠지죠. 하반기 수요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엄혹한 사이클이 지나고 가면 공급 업체들의 체력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조금만 튀어 올라오면 슈퍼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만큼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뭔가 어떤 설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수록 이 설계 자동화 툴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시놉시스라는 업체, 그리고 케이던스라는 업체가 글로벌로 이제 되게 잘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후공정 계속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거기도 이제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그 A백하고 H백에 기본적으로 HBM이라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디램 덩어리를 납품을 해요. 이게 굉장히 고부가거든요. 40기가가 1,500만 원, 80기가가 2,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쪽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여기 그거를 또 칩끼리 붙이는 장비,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합니다.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편입하는 거는 네,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대만이 우리나라 GDP, 1인당 GDP를 넘어섰잖아요. 결국은 클라우드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같이 갔는데, 이번 어떤 코로나 사이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만 가버린 거죠. 메모리는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쪽에서 뭔가 주도권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파운드리 기술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는 미래를 좌우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